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 군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잠수함에 탑재될 원자로 핵심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핵연료만 있으면 건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에이펙 기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떠오른 우리 군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의제가 한미 국방장관 회의체 안보협의회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 잠수함 건조 승인을 재확인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to fulfill President Trump's commitment in a deliberate manner. 우리와 원자력 협정을 맺은 동맹국 정상에 이어 미군 당국의 수장이 양국 간 군사정책을 조율하는 고위급 기구에서 핵잠수함 협력을 공식화한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국이 군사적 능력을 더 키워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방위비 지출 확대 계획에 고무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잠수함에 탑재될 원자로와 무장체계 등 핵심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핵 연료만 있으면 우리 기술로 충분히 건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료를 확보하고 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 국방당국 간 협의체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다만 핵 추진 잠수함과 핵무기 개발은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NPT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선 전시작전권 전환을 비롯한 동맹 현대화와 북핵 억제, 방산협력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통상 발표되던 공동성명은 양국 간 관세와 안보 분야를 망라한 합동 팩트시트가 나오면 알리겠다며 공개를 미뤘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고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9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헤그세스 장관의 예방을 받고 면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 동맹이 한 단계 발전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했고요.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핵잠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이 덧붙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은 불발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대비한 동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가 정세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가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하는 등 북미 대화를 다양한 경로로 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와 기업을 또 제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이 불발된 뒤 대북 제재를 잇따라 내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불법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대북 제재를 피해 사이버 범죄와 정보기술 노동자 사기 등 북한의 불법 공작으로 발생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겁니다. 북한 국적의 장국철과 허정선은 암호화폐 530만 달러, 우리 돈 76억 5천여만 원 이상을 관리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미국을 겨냥한 북한 랜섬웨어 조직과 연계돼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정보기술기업인 조선 만경대 컴퓨터기술회사와 대표 우영수는 중국 선양과 단둥 등에서 인력 파견팀을 운영했다 적발됐습니다.
유정신용은행은 중국과 북한과의 제재 회피를 위한 금융 지원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북한 금융기관 대표 5명도 미국이 제재한 여러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송금 등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커들을 동원해 돈을 훔치고 세탁하고 있다며 이들은 미국과 국제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년간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이 암호화폐 등 30억 달러, 4조 3천억 원 이상을 탈취했고 진화된 악성 코드 등 첨단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방한 계기에 북미 정상회동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무산된 직후 대북 제재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Well, we have sanctions. That's pretty big to start off with. I would say that's about as big as you get. 앞서 미 국무부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가며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에 대해 트럼프 2기 들어 처음 유엔 차원의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제재로 압박하며 협상력을 높이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두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업무정지 셧다운이 사실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을 향해 핵 옵션을 동원해 셧다운을 끝내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에서 모두 질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홍상일 특파원입니다. 미 상원 본회의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14번째 임시예산안 투표가 또 부결됐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자정이 지나면 셧다운 36일째로 트럼프 1기였던 2018년 12월 35일 동안 이어졌던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다시 쓰게 됩니다. The Republicans have been the only ones working in good faith to end the shutdown and get everyone paid and get the services flowing again. Only thing that party has accomplished for the country is to shut down the federal government. 1기에 이어 2기 임기에서도 최장 셧다운을 경험하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른바 핵옵션을 동원하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의사 정족수를 60표에서 51표로 낮추고 셧다운을 끝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버스터를 끝내지 않으면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내년 중간 선거를 포함한 선거 결과가 참혹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원이 지급을 명령한 저소득층 4,200만 명이 의존하는 식비 지원 프로그램 스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정부 업무를 재개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The administration is fully complying with the court order. So if you are at home and you want your SNAP benefits, call the Democrats and tell them to reopen the government. 공화당 역시 셧다운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리고는 있지만 상원의 협치를 파괴할 핵옵션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던 민주당이 이제 협상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조만간 셧다운 사태를 해결할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무단 소액 결제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KT가 오늘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합니다. KT는 고객에게 사과하고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무상 교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유심을 받고 싶은 가입자는 오전 9시부터 KT.com 홈페이지나 유심교체 전담센터에서 교체를 예약한 뒤 대리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KT는 일단 피해가 집중된 서울 금천과 경기 광명 등에서 교체를 먼저 진행하고 19일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 다음 달 3일부터는 전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합니다. (11월 5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 격차가 최근 10년 사이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72% 오를 때 코스닥은 37% 올라서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코스피의 전체 시총이 코스닥의 약 5.7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차이가 7.2배로 더 커졌습니다. 반도체 등 대형주 중심의 랠리에서 코스닥이 다소 소외됐던 영향입니다. 요즘 주식으로 다들 돈 번다는데 왜 내 수익률만 파란색일까 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증권가에선 코스닥을 비롯한 중소형주가 반등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강세장에선 대형주가 먼저 오르고 나서 중소형주도 오르는 패턴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외국인의 2,300억 원어치 순매수에 힘입어서 1.3% 올랐습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 로봇 관련주들은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서 섣부른 예단이나 확신은 절대 금물이죠. 각자의 투자 기준 지키면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서울에서 내돈내산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할까요? 있더라도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2030 세대 부동산 부모 찬스 의존이 1년 새 2배로 뛰었다는 기사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입자 3명 중에 1명이 2030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이 집을 사기 위해 증여나 상속으로 충당한 금액이 5조 7,413억 원, 1년 전엔 2조 8천억 정도였으니까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부모나 조부모에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건수는 작년보다 71%, 금액은 83%가 늘었습니다. 사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받는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의 성격을 띠는 사례도 적진 않을 겁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부모 찬스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 부모의 재력에 좌우되는 현실인데요. 신문은 부동산을 매개로 한 부의 대물림이 굳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겨레 신문은 초고령 사회의 또 다른 그늘을 짚었습니다. 바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입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승객의 절반가량은 60대 이상으로 보입니다. 무임승차가 도입될 땐 65세 이상 비율이 4%였는데 40년새에 20%로 늘었습니다. 전국 도시철도 전체 승객 5명 중에 1명은 공짜로 이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6곳의 교통공사가 최근 5년간 떠안은 누적 무임승차 손실액이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 손실은 지자체 교통공사가 떠안고 있습니다. 고레일의 손실액을 보전하는 것처럼 도시철도도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적용되는 법 규정이 다르다면서 국비 지원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전문가들도 정부를 무임승차 손실보상의 주체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초고령화에 대비해서 무임승차 관련 규정과 기준 조정을 공론화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끝으로 서울신문은 커피 제국 스타벅스가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그 배경이 뭔지 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에선 토종업체에 밀리다가 진출한 지 26년 만에 사업권의 60%를 사모펀드에 매각했습니다. 루이싱 커피로 대표되는 토종커피의 저가 공세와 애국주의 문화에 밀린 영향입니다. 매장 숫자와 매출액, 가격에서 모두 루이싱 커피가 스타벅스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안방인 미국에서도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마찬가지로 저가 커피 공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타벅스가 빠르고 개성적인 서비스를 찾는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출은 7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성장률 1위 자리는 더치브로스라는 프랜차이즈에 내줬습니다. 스타벅스가 세계 최대 커피 제국이란 점에 그간 이견은 없었는데 최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그 아성이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11월 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경기 포천시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불길이 인근 공장으로까지 옮겨 붙으며 한때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위로 솟구치고 잿빛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 포천시 내촌면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150m, 200m 전에부터 불길이 세가지고 저한테 열이 좀 올 정도였거든요. 진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불길이 세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등이 긴급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열로 현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 불길을 잡는 데는 애를 먹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인근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대형 화물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요금소 근처를 달리던 대형 화물차가 보호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엔 서울 성내동, 강동 성심병원 사거리 부근을 달리던 SUV가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퇴근 시간대 2개 차로의 운행이 막히면서 한때 정체를 빚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과 일당 120여 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한국인 피해만 400억 원을 넘는데 범죄 단지에 감금됐다가 탈출한 조직원의 제보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꺼운 외투 차림의 남성에게 경찰 수사관이 수갑을 채웁니다. 집안 금고에서는 5만 원권 뭉칫돈과 대포폰, 통장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1월 수도권 아파트에 숨어있던 캄보디아 피싱 범죄 조직 총책 50대 A씨가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A씨가 이끈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캄보디아 현지에 거점을 두고 SNS로 투자 리딩과 연애 빙자 사기 등 각종 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국내 피해자만 220여 명, 422억 원에 달하는데 지난해 7월 범죄 단지에 감금됐다가 탈출한 대포통장 모집책의 제보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A씨 조직은 직접 사기를 치는 콜센터부터 자금 세탁팀까지 범행 단계별로 팀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직접 사기를 치는 콜센터는 허위 투자 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고 빼돌린 돈은 대포통장을 통해 가상자산과 상품권 등으로 현금화됐습니다. 특히 주요 직책의 친형과 조카를 안치고 범죄 수익은 피해 구제가 어려운 청각 장애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주요 조직원 41명 가운데 26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기고 범행에 쓰일 걸 알면서도 대포통장을 제공한 103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5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400억 원 넘는 범죄 수익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에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죠.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토대를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은 AI 예산보다 현금 지원성 예산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확장적 예산은 결국 물가와 직접 연결되겠죠. 다양한 경제 이슈들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제 이재명 대통령 사실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은 AI 강국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고요. 이번 예산에서는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AI라는 단어를 28번이나 언급을 했거든요. 이 시사점이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예, 22분 가까이 진행된 6,200자 분량의 시정 연설문에서 AI라는 단어를 28번이나 언급을 했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수년간 한국의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현 정부가 이것을 엿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현 정부는 AI 3대 강국을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례로 지난번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대통령이 직접 만나가지고 2030년까지 그 GPU 26만 장을 공급받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는데 AI 산업에다가 중점을 둬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AI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AI를 운영하기에는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 전기 공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관련 예산은 포함이 됐다고 보십니까? 잘 반영이 됐나요? 예, 그런 부분이 사실 이번 예산안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뭐 겉으로만 AI를 외칠 뿐 AI에 관련된 예산은 너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적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단적인 예로 올해 추가 경정 예산까지 편성을 해가지고 뭐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장을 했던 소비 쿠폰에 투자했던 거 그게 약 13조 원인데요. 그거보다도 오히려 3조 1천억 원 가량 적은 돈이 내년에 AI 관련된 투자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년에 AI 예산으로 편성된 그 10조 1천억 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또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2.6조 원은 자동차 선박 자율주행 같은 곳에 개발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뭐 7.5조 원은 AI 관련해서 인재 양성이나 GPU를 구매하는 것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용도별로 쪼개져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용도별로 소규모씩 쪼개져서 놓으면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물량에서 그 금액 면에서 우리가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상당히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AI 산업을 관련해 가지고는 전력 이런 분야에도 대폭 투자가 불가피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예산이 미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0조 규모 이렇게 보면은 작년보다 올해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실 같은 거를 보면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어제 보니까 야당 쪽은 보이콧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감지가 돼서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비판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여야가 바뀌어서 이런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인 측면들, 정책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거 사실은 뭐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회 시정연설 때 야당에서 보이콧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때 처음으로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던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그 당시 이재명 대표 수사 반발에 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던 거 그것을 그대로 재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사유도 비슷했습니다. 이번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을 해가지고 이제 보이콧을 해서 두 번째 보이콧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적인 대립이 여야 간에 극단화하고 대응하는 방식도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이라는 방식으로 똑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정치적인 이념 성향도 점점 극단화되고 대응 방식도 점점 극단적으로 바뀌게 되면 뭔가 정부 정치가 결정을 할 때 여야가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단을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요. 그다음에 정책도 점점 극단적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정책이 극단적으로 바뀌면 경기 변동의 폭이 진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 피해는 다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합리적으로 좀 정쟁을 벌이지 말고 공론의 장으로 나와가지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책이 결정이 되길 바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물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4%가 올랐더라고요. 지난해 7월 이후에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배경은 해외 단체 여행비, 숙박료, 미용료 같은 외식 제외 개인 서비스 이게 무려 3.6% 올라가지고 전체 물가 0.72%포인트를 끌어올렸고요. 이것은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 동안에 길어가지고 뭐 외국에 여행도 간다든지 국내 여행을 많이 갔기 때문에 뭐 승용차 임차료랑 그다음에 해외 단체 여행비
이런 것들이 10%대로 상승을 했고 콘도 이용료도 20%대로 상승을 한 영향이고요. 또 다른 것은 가을철에 잦은 비,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비로 농축수산물 가격도 급등을 했던 그런 영향이다라고 예. 밝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게요. 저희가 물가를 다루는 이유는 앞서서 봤던 것처럼 예산 같은 것들이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예산 정책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소비 쿠폰이 이런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비 쿠폰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향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도 사실 정부의 주장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주장하고 한 근거는 가소비 쿠폰은 사용 용도가 주로 외식비나 가공식품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식품 가격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4.2% 올랐는데 10월 달에는 3.5% 올라서 상승세가 줄어들었고요. 외식 물가 역시 9월 달에 3.4% 올랐는데 10월 달에는 3.0% 올라가지고 전달 대비 그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 쿠폰을 사용하게 돼 있는 가공식품과 외식비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비 쿠폰이 물가의 상승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전체 물가 상승률 2.4%보다 여전히 가공식품은 3.5%, 예. 그다음에 외식 물가 3.0%면 높은 수준이고요. 전달보다 오르기도 그렇죠. 했어요. 예. 예. 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소비 대체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가공식품이랑 외식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소비 쿠폰을 주게 되면 기존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외식비나 가공식품을 쓸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정부가 준 소비 쿠폰으로 쓰고요. 거기서 쓸 신용카드나 현금을 이용해서 오히려 해외 단체 여행비를 결제한다든지 콘도를 결제하든지 이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단체 여행비랑 콘도 가격이 올라간 것이 소비 쿠폰 탓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이론적인 근거가 박약하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한쪽에서는 소비 쿠폰 지급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컸다라는 것은 소비가 내수가 진작됐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늘어서 물가가 상승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내수 진작의 효과가 컸다고 주장하고 한편으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장 자체가 서로 모순적이다라고 보여져서 당연히 물가에 미치는 영향,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에 있는 자금이 늘어났는데 이게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은데 이런 점까지 잘 고려해서 정책을 짜줬으면 좋겠고요. 어쨌건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정부는 2% 목표치 유지를 하면서 대규모 할인 행사 이런 것도 계획을 했는데요. 이걸로 물가 잡을 수 있을까요? 물가 잡을 수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내세운 김장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내세운 대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추, 무 같은 거 47,000톤 이상을 공급을 하고 고추, 마늘, 양파, 소금 5천여 톤을 방출한다. 이것은 사실 공급을 늘려서 지금 공급 측 요인으로 농축수산물, 그다음에 채소류 가격이 과실류 이런 것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잡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은 적절한 처방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김장, 채소와 새우젓, 돼지고기 같은 것을 최대 50% 할인하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을 투입한다. 라는 것은 사실은 뭐 적절한 처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을 투입을 한다는 것은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인데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 예산을 투입을 해서 50%로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김장 채소나 돼지고기 같은 게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싸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제품에 예를 들면 닭고기나 소고기에 있었을 수요가 돼지고기가 반값으로 싸지니까 돼지고기로 몰려와서 돼지고기 가격이 오히려 급등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돼서 이것은 물가를 단기적으로 잡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는 있어도 물가를 오히려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대책을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는 좀 다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몇 차례 지금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도 집값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년 수도권 집값을 2%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배경은 당연히 수도권에 일자리가 몰려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직주 근접 지역에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견조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은 지금 절벽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 부족 압력과 수도권 수요 집중 현상이 지속돼서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산연의 전망에 따르면 수도권 매매 가격은 2% 상승하고 지방은 오히려 0.5% 하락을 해서 전국으로 봤을 때는 0.8% 상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끔찍했던 게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전세 가격 오름폭이 굉장히 클 것으로 전망이 됐어요. 내년에 전국 주택 전세값 상승률이 4% 이렇게 전망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전세 시장이 어려워진다는 겁니까?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데이터를 좀 봤습니다. 그랬는데 국가 데이터처 자료를 가지고 작년에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을 계산을 해봤더니요. 10년 장기 평균 대비 서울은 49.5%, 절반이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하고요. 수도권은 56.6%, 5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3, 4년 뒤에 준공 실적으로 이어지는데 서울이 준공 실적이 그러면 3, 4년 뒤니까 2027년부터 절반, 장기 평균의 절반을 못 미친다는 소리거든요. 수도권은 57%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준공이 이 정도 반토막이 난다는 것은 준공이 될 때 수분양자 중에서 잔금을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데 그러면 전세 가격이 원래는 안정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준공이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지 않고 전세 가격이 급등할 게 예고가 돼 있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 전세를 구하기 힘드니까 월세를 살거나 아니면 집을 차라리 사서 집값이 올라가거나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예고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렇게 공급 부족 현상, 그다음에 정부가 최근에 또 대출 규제를 강화했잖아요. 수도권이랑 서울 일대를 삼중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갭 투자를 막으니까 전세의 공급도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의 전세 공급을 막아버리니까 전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여전히 직주 근접인 수도권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서 월세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단지 입주가 시작이 되면 주변의 전세 가격 이런 것들이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세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올해 상황만 봐도 전세 월세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실수요자들,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저도 다른 언론사에서도 전월세 안정한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전세랑 월세 가격 안정시키는 대책은 지금 수도권에 있는 갭 투자를 억제하는 규제를 갖다가 되돌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 지금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대책이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전세 소멸을 우리가 대비하고 받아들여야 될 시점이 오긴 온 겁니까, 이제? 지금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 월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어서 전세를 소멸하게 만들려는 정책 기조가 현 기조가 지속된다고 하면 전세는 소멸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전세 소멸이 우리 국민들한테 좋으냐는 연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측면과 안 좋은 측면이 다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라는 옵션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거 비용이 상승을 해서 안 좋은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 측면에서는 전세가 사실은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했는데 그게 사라지면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지금 추측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종합적으로 넣어서 엄밀한 모형으로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세 자체가 우리한테만 있는 약간 기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정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겠고요. 자, 10.15 대책 관련해가지고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옹호의 목소리도 있는데 일단은 아파트 매수 심리는 많이 꺾인 것 같고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일단은 약간 주춤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은 사실은 강력하게 삼중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한 3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닌 곳으로 풍선 효과가 일단은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이제 화성시라든지 그다음에 부천, 그다음에 구리 이런 지역으로 풍선 효과, 그다음에 규제 지역 내에서는 적은 평수 아니면 뭐 소규모 단지 이런 쪽으로 풍선 효과가 생겨가지고 규제 지역과 격차가 좁혀지면 규제 지역으로 다시 매수세가 재확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까지의 시차가 약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뒤에는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청계천 산책로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조각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소식, 앞서 YTN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이 야외인 만큼 실내보다는 위험성이 낮지만 성면 조각이 방치된 지역을 자주 찾을 경우 성면 입자에 노출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청계천 산책길에서 발견된 인조 슬레이트 조각에서는 법정 기준치의 최대 11배에 달하는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청계천 전체 구간 8km 가운데 4km 넘는 구간에서 기준치 이상의 성면을 함유한 인조 슬레이트 조각 40개가 발견됐는데 성면이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실제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인 상황. 전문가들은 이런 인조 슬레이트가 잘게 부서지거나 사람들에게 밟히는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성면 입자가 공기 중에 날아다닐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최소 10여 년 전부터는 건축물의 성면 함유 슬레이트 사용이 금지된 만큼 현재 발견되는 조각들은 그 사이 풍화가 진행돼 작은 압력에도 쉽게 바스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암호돼서 내지는 변성이 돼서 나오는 성면 가루들이 공기에 휘날리고 내지는 많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긴 할 겁니다. 발로 차거나 하면서 먼지가 확 날리고 애들이 뭐 떼어가지고 집에 가져가거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특히 청계천에서 주기적으로 달리기 하는 등 노출 빈도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성면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 지역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지는 일반 시민들한테서 위험이 더 문제다. 거기 성면 광산 지역에 사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다만 청계천이 야외 공간인 만큼 한두 번 노출로 유해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대기 중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얼른 발견해서 치우기만 한다면은 시민 건강하고는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계천을 자주 찾는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 근처에서 러닝을 하는 게 꽤 오래됐는데 사실 조금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강아지랑 산책도 나오고 주민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있다 하면 많이 걱정되죠. 서울시는 청계천 일대의 성면 조각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파악이 쉽지 않은 만큼 전체 구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에 있는 사립 유치원 교사가 6살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CCTV에는 해당 교사가 아이의 이마를 밀치고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겼는데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또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유치원 그림 그리기 시간. 교사가 책상 위 그림을 가리키더니 아이 이마를 손으로 밉니다. 아이의 목이 젖힐 정도인데 교사는 곧이어 아이를 밀고 아이는 의자와 함께 그대로 옆으로 넘어집니다. 한동안 교사의 말을 들으며 서 있던 아이는 자리에 앉더니 소매로 눈물을 닦아냅니다. 왜 까맣게 칠해? 하면서 의자를 이렇게 해서 내가 넘어졌어 하면서 엄마한테 말하지 마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난달 28일 경기 화성 동탄에 있는 유치원에서
교사가 6살 아이를 학대했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학부모가 경위를 묻자 해당 교사는 아이가 바른 자세로 앉도록 지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너무 몸을 기울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를 옆으로 바르게 앉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해당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는 또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CCTV 영상에는 해당 교사가 다른 아이의 이마를 밀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좀 세게 얼굴을 탁 잡으시면서 이렇게 얼굴이 확 올라가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이제 아이가 준비물을 가져가지 않으면 선생님이 가방을 던지며 그럴 거면 유치원에 오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숙제 같은 거 안 가져올 거면 오지 마. 가방을 서랍에서 꺼내서 던지면서 집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유치원 측은 YTN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별도 입장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유치원 CCTV를 확보하고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6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목을 부여잡은 한 여성이 지나가던 차량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전화를 걸려는 찰나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여성에게 달려듭니다.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운전자를 포함한 다른 시민들이 달려들었고 곧 경찰이 도착해 남성을 연행합니다. 재개발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전직 조합장 60대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완전 분명히 차에서 이 아줌마를 갖다가 어떻게 해하려고 여기 와 있는데 사람이 살기를 처음 본 거예요. 흉기 난동으로 조합 직원인 50대와 60대 여성 2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 1명 등 모두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목을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차 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찔리신 분 이제 호흡 이거 체크할 수 있냐고 보시냐고. A씨는 지난 7월 피해자 가운데 1명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조합장직에서 해임됐고 검찰은 지난달 31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하고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들을 찾아간 건지 조합장 해임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건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안개가 말썽이라고요. 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을에는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현재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충청 음성과 전남 순창은 가시거리가 1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아침 출근길 차량 운행 시 서행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큰 일교차만 주의하면 완연한 늦가을을 만끽하기가 좋다고요? 네, 오늘도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6도 안팎으로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 동안은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가까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5.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세종 5.4도, 대구 5.6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과 대구 19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지만 밤에는 강원 영동에, 주말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낮 동안 완연한 늦가을을 만끽하기 참 좋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쌀쌀합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 평소보다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또 졸음도 몰려오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11월 5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